안녕하세요. 세계사 기초 공부 6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중세말에 생겨난 사회경제 변화 중에 두 번째 내용으로 농촌의 변화와 장원의 해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세말 장원이 해체되는 핵심 줄거리로는 장원의 농업 생산력 축소를 배경으로 흑사병 유행과 화폐 경제 침투에 따른 지대의 급납화로 인해 농민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농노 해방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장원의 주인인 봉건 세력들은 몰락하면서 장원이 해체되게 됩니다. 지난 십자군 영상에서 중세 서유럽 사회가 안정을 찾게 된 11세기경부터는 가축 노동력과 철제보습, 바퀴쟁기 등을 사용하면서 심경이 가능해졌고 농경지를 3등분하는 삼포제 경작도 도입되어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했는데 중세말에 가서는 이러한 농업 생산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여전히 비효율적인 부역 노동 방식과 함께 토지 개감도 한계에 달했고 삼포제 방식을 채택한다고 해도 비료 개발 등 농업기술 발전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어진 농경은 결국 지력의 고갈을 가져오면서 이제는 반대로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곡물 생산력의 저하는 곡물 가격의 상승을 초래했고 화폐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면서 화폐지대를 납부하는 농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도시와 상공업 발달, 그리고 원거리 무역 발달에 따른 화폐 경제 침투도 자급자족적인 장원 해체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농촌의 변화를 배경으로 농민의 지위가 상승하게 되는데 농민의 지위 상승의 큰 원인으로는 첫째, 유럽 인구의 엄청난 감소를 가져온 흑사병이 있고 둘째로는 화폐경제 침투에 따른 지대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흑사병이라는 치명적 전염병이 유럽을 강타한 시기는 14세기 중엽입니다. 혈소가 침전되면서 피부가 검게 변하는 증상 때문에 생겨난 흑사병이라는 용어 자체는 19세기 후반에서야 붙여졌다고 하는데 페스트균에 감염된 쥐의 혈액을 빨아먹은 벽에 의해 옮겨진다고 합니다. 페스트균의 최초 발병이나 전염 경로에 대한 학설은 학자들 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앙아시아 평원지대에서 시작되어 몽골 제국 내부로 퍼져갔고 1330년대 초에는 중국에도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으며 이후 몽골 제국이 비단길을 따라 서진하면서 1347년 크림반도에서 처음으로 흑사병이 크게 창궐하게 됩니다. 1347년 흑해를 출발하여 시칠리아 메시나항에 도착한 제노바 선적의 상선에 타고 있던 선원 전부가 사망한 상태거나 생존자라도 전신이 고름과 검은 부종에 뒤덮여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본 주민들은 그들이 괴질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채고 항구를 떠나도록 했지만 얼마 후 항구의 주민들도 비슷한 증세로 사망하면서 처음으로 이탈리아에 상륙한 흑사병은 제노바와 베네치아 등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지중해를 따라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흑사병은 연평균 기온의 하락이나 이에 따른 대기근과 연결되면서 수많은 사망자가 생겨나게 하는데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남유럽의 경우는 인구의 80에서 90%가 희생되었다고 하고 벨기에나 폴란드 등에는 20%에 그치기도 할 정도로 지역에 따라 편차는 나타나지만 14세기 중엽에 구체적으로는 1347년에서 1353년 사이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사망할 정도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참고로 흑사병 환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던 의사가 따로 있었는데 이 닥터 시나벨은 부리처럼 생긴 가면이 부착된 독특한 의상을 착용했습니다. 밀랍을 더 빠른 외투에 앞을 볼 수 있는 유리눈이 달려 있었으며 부리처럼 생긴 원뿔 모양의 코에는 오염된 공기를 막기 위해 민트잎이나 레몬밥 등의 여러 향기나는 재료를 채웠고 환자를 직접 만지지 않거나 죄를 사한다는 의미로도 사용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환자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마지막 유언의 입회자이고 시신에 대한 검시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흑사병 의사가 지나간 곳에는 죽은 시체들이 들끓었으므로 그들은 죽음의 상징이 되었는데 흑사병을 막는 예방책을 제시하기도 했던 유명한 흑사병 의사로는 예언가로 이름을 떨치던 프랑스의 유대인 의사이자 천문학자인 노스트라다무스도 있습니다.
패스트는 병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서 급성 패스트의 경우는 발병한 후 6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른다고 하니 흑사병에 대한 공포는 극에 달했고, 흑사병의 발병 원인이나 해결책을 알 수 없었던 당시 유럽인들은 흑사병을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심판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유대인이나 거지, 외국인 등이 흑사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집단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살하기도 하면서 흑사병 유행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마녀 사냥에 의해 희생당하게 됩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서아시아 중동 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사회 전반에도 큰 변화가 생겨나게 한 흑사병은 18세기 중반까지도 유럽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다가 갑작스럽게 소멸되는데, 이 흑사병은 중세 유럽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먼저 흑사병으로 줄어든 인구는 노동인구의 감소를 가져왔고, 도시에서의 상품 생산 위축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농업 임금의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력이 필요해진 영주들은 농노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 농민들은 신분적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에서 돈을 벌어온 농노들이 경작할 노동력이 없어서 매매시장에 내놓은 영주들의 토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소작 농노 신분에서 독립적인 자영 농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흑사병 외의 농민의 지위가 상승된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도시와 상공업 발달 결과로 생겨난 화폐경제가 농촌에 침투하면서 발생한 변화로 농노가 영주에게 바치던 지대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봉건제 영상에서 농노는 자신의 땅인 농노보 유지만으로 생활할 수 없을 경우에 영주의 땅인 영주직영지를 소작하게 되고 소작료인 지대를 내게 되는데, 중국사나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지대는 자신이 수확한 곡물의 일부를 소작료로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서양 중세에는 농노가 영주에게서 땅을 빌리고 그 대가로 영주에게 노동지대 즉 부역지대를 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농노들은 일주일에 3일 정도 영주직영지를 경작해야 했고, 직접 노동하지 않은 영주가 그 영주직영지에서의 수확물을 모두 다 가지게 되는 형태였는데, 이 부역지대라는 것은 농노의 농사활동에 따라 영주의 수입이 달라지게 되므로 영주는 농노에게 농사일에 대한 무리한 지시까지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영주와 농노 간의 지배 예속 관계를 심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부역지대 외에도 농노에게는 농지세, 포도주세 등 여러 명목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농노는 인두세, 상속세, 통행세, 재판세, 수세 등 영주가 정하는 많은 세금도 납부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주를 위한 각종 잡일에도 동원되고 공납으로 각종 현물도 바쳐야 했는데, 일반적으로 농노의 직업은 세습되고 영주의 재판을 받아야 했으며, 결혼을 할 때에도 결혼세를 내야 했는데, 특히 농노의 예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영주의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원의 불없는 가축으로 묘사되기도 했던 농노의 예속성은 중세 말의 부역지대가 곡물로 내는 현물지대를 거쳐 화폐지대로 바뀌면서 변화되게 됩니다. 즉 상공업 발달에 따라 화폐경제가 침투하면서 화폐가 필요해진 영주들은 영주직영지를 농노에게 분배하고 지대를 화폐로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대의 급납하는 결과적으로 농노가 부역지대를 내면서 영주의 지배를 받는 대신 일정량의 곡물이나 화폐 납부를 약속하면서 부역노동에서 자유로워졌고, 농민의 지위 상승으로도 연결되게 됩니다. 즉 부역지대를 낼 때 영주와 농노와의 관계가 지배 예속 관계라면, 화폐지대로 변화하면서 두 신분 간의 관계는 토지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화폐지대를 납부하는 계약적인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중세 말의 농노는 신분적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쟁취하면서 예속적인 농노 신분이 독립적인 신분의 자영농민으로 상승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신분의 변화가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일부 영주들이 장원 의무를 강요하기도 하고 지대를 인상하거나 신분적 속박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에 반발하는 농민 반란도 일어나게 됩니다. 중세 말의 대표적인 농민 반란으로는 프랑스 자크리의 난과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이 있습니다. 자크리의 난은 100년 전쟁 중인 14세기 중엽의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입니다. 먼저 자크리라는 말은 당시 농민들의 흔한 이름인 자크의 복합 명사로 귀족들이 일반 농민들을 업신여겨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1358년 여름 파리 북서쪽의 보베 지방에서 기욤 카르를 우두머리로 하는 농민 폭동이 일어나서 100여 채 이상의 영주성을 공격하여 귀족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시신까지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귀족 부인들도 강간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흑사병과 기근, 전란에 휩싸인 백년전쟁 당시의 프랑스는 영국군뿐 아니라 프랑스군 출신으로 전쟁 중에 유랑민이나 도둑이 돼버린 용병들의 심한 약탈도 당하고 있는 상황에 과도한 세금까지 부과되면서 농민들뿐 아니라 도시의 부유한 시민들과 일부 하급관리, 성직자들까지 이 폭동에 가세하게 됩니다. 이후 국왕의 군대는 반란군과의 회담 중에 지도자 기욤 카르를 붙잡았고 지도자를 잃은 반란군은 국왕 군대에 패배하면서 반란은 2주 만에 진압되는데 이후 농민 반란에 대한 보복으로 무고한 여성과 성직자, 어린이들까지 무려 2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와트 타일러는 역시 백년 전쟁과 흑사병으로 힘들어하던 잉글랜드에서 1381년에 일어난 농민 반란인데 자크리의 난과 마찬가지로 백년 전쟁으로 인한 과세, 정치 불안과 흑사병 등이 원인이 됩니다. 직접적인 반란의 원인으로는 프랑스와의 백년 전쟁을 이어가기 위한 국방 재원이 부족해지자 영국 정부는 14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4펜스 세금인 인도세를 부과했고 이후에도 나이와 금액을 변경하여 여러 차례 인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인도세에 대한 농민들이나 하층민들의 불만으로 이미 여러 차례 저항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왕실 관리인 존 벤프턴이 미납된 인도세를 징수하려 하면서 반란이 시작되었고 반란주도 세력들은 재판 기록을 불태우고 감옥까지 개방하면서 세금 삭감과 농노제철폐 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반봉건적인 주장을 펼치던 성직자 존 볼과 와트 타일러가 지도하는 농민군은 런던을 향해 진격했고 정부 대표와 회담을 했지만 회담이 결렬되면서 당시 14살인 국왕 리처드 2세는 런던탑으로 피신하기도 합니다. 런던 시민과 손을 잡은 농민군의 공격이 격화되자 국왕은 농민군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시간을 벌어 민병대를 조직하고 런던의 질서를 잡은 국왕은 농민군과의 약속을 철회하고 정신적 지도자 존 볼을 사지를 훼손하는 극형에 처하고 반란 지도자들을 추적하여 처형함으로써 와트 타일러난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프랑스 자크리난과 영국의 와트 타일러난은 진압되었지만 농노들에 대한 억압이나 기타 봉건적 속박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농노와 자유소작인의 경계도 모호해지면서 서유럽에서는 14세기의 농노 해방이 거의 완료되게 됩니다. 반면에 엘베강 동쪽의 동유럽에서는 영주의 권력이 여전하였고 농노제가 오히려 강화되었는데 이것을 재판 농노제라고 합니다. 농촌 경제가 자급자족적 장원체제 특징을 지닌 서유럽과 달리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대규모 곡물 생산을 하던 동유럽 쪽에서는 토지 귀족들의 경제력이 여전히 강했고 도시 발달도 미약하여 서유럽같이 상공업에 종사하는 자유민 숫자도 적어서 중세 말에 농노제가 강화되는 재판 농노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동유럽의 농노제는 19세기까지 존속하였고 1861년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가 발표한 농노해방령으로 종료된다고 하지만 여전했던 봉건적 잔재와 극심한 경제난은 러시아 혁명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또한 중세 말의 사회 변화로 봉건 영주 기사 세력의 몰락을 들 수 있습니다. 봉건 세력 몰락의 원인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전술의 변화가 있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장원의 해체, 봉건 사회의 붕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중세 서유럽을 상징하는 봉건 기사들은 말을 타고 철모와 갑옷으로 무장하여 기병 전투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는데 말의 파괴력과 접근 전투 방식을 통해 위력을 발휘했던 중무장 기병 전투의 효능은 장궁이라는 활로 무장한 경무장 보병 전투에 밀려 이미 약화되고 있었지만 중국 송나라 발명으로 이슬람을 통해 서양에 전달된 화약 무기가 개발되고 대포가 보급되면서 기사계급은 그 핵심적 위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이러한 전술의 변화는 기병 전투를 배경으로 중세 봉건제를 지탱하면서 정치적 지배력을 행사했던 기사계급의 몰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십자군 전쟁으로 촉발된 서유럽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고 원거리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생겨난 화폐 경제의 보급은 상공시민 계급의 성장과 농노해방,
자영 농민의 성장이라는 커다란 역사적 변화를 생겨나게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자급자족적인 창원 경제를 바탕으로 토지를 매개로 한 지배 예속 관계라는 봉건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신분적 우위를 유지하려 했던 봉건 영주 세력은 창원의 해체와 봉건 사회 붕괴 결과로 몰락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중세말 변화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